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쉬는 날 보통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저는 요즘 대부분의 날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앞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5 년이나 몸담았던 회사를 지난해에 퇴사해서 벌써 이렇게 쉰 지도 1 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물론 가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쉬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어느 정도 루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저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름의 하루 루틴과 그리고 일주일에서의 요일 루틴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 루틴은 아침에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 겸 명상을 한다. 그리고 밤에도 자기 전에는 꼭 요가와 명상을 한 뒤 잠이 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카페에 나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하루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루는 집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정리를 하고, 또 하루는 오디오 녹음과 편집을 하는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해서 하루와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한 책들에 요즘 유독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17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김민식의 외로움 수업입니다. 저자인 김민식 작가는 많은 분들이 아는 드라마 뉴 논스톱,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한 MBC의 스타 PD 출신입니다. 2012년 MBC 노조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송출실로 좌천됐고, 드라마 PD로 복귀하기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매일 아침 블로그에 쓴 글들을 모아 여러 책을 펴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예기치 않은 일로 MBC를 명예퇴직하고 난 뒤 철저하게 고독해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독이며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김민식 PD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뵌 적이 있거든요. 또 같은 방송사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먼저 가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리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퇴사를 하셨다는 건 몰랐다가 최근에 사실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 한 번 뵀지만 '정말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분이 스스로에 대한 큰 실망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SNS 소통을 끊고 또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써온 블로그마저 닫았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자는 50의 나이에 맞닥뜨린 실직, 그로 인해 엄습하는 불안과 외로움, 자책감을 직면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기와 여행, 독서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저자는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순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유려하게 넘을 수 있는지, 또 외로움이라는 숙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가이드 50가지를 김민식 작가만의 유쾌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몇 가지를 골라 낭독해 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은퇴 후 행복해지기 위해 즐거운 일을 찾을 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어서야 돈도 벌고 몸도 튼튼하니 괜찮아요. 은퇴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돈도 들고 건강 관리에도 좋을 게 없어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건 돈이 들지 않는 데다 도서관까지 산책하며 몸도 움직이게 되죠. 침식을 잊고 독서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책을 읽는다고 건강을 해치지도 않아요. 부쩍 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읽지 못한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할 때는 신간 위주로 읽었어요. 새로 나온 많은 책 중에 사람들에게 권할 책을 고르느라 바빴죠. 은퇴와 함께 블로그와 유튜브도 내려놓았습니다. 공적인 의무감보다 사적인 즐거움에 충실한 삶에 푹 빠졌습니다. 어려서 즐겨 읽던 김용의 무협소설도 찾아봤습니다. 20대에 감명 깊게 읽은 태백산맥까지 다시 읽었어요. 다시 책을 보니 예전과 달리 주인공들의 외로움이 크게 와닿습니다. 무협소설의 대가인 김용이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아낀다는 소호강호의 주인공은 영호충입니다. 정파의 수제자인 그는 사파의 인물들과도 자유롭게 교류하며 지내다 스승에게 파문당하고 연정을 품은 사매에게 버림받습니다. 정파와 사파의 대립이 극렬한 시대에 그는 결국 외톨이 협객으로 살아갑니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외로움의 화신들이죠. 일제시절 가족을 버리고 만주로 무장독립 투쟁을 떠나는 투사의 삶도 외롭지만 남겨진 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해방 후 공산주의 혁명으로 투신해 산으로 올라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빨치산은 얼마나 고독한가요? 책을 읽다 의외의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주 김사용은 아들을 일제와 싸우는 독립투사로 키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빨치산이 마을을 점령하자 저잣거리에 끌려나와 인민재판에 회부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목숨을 구걸하게 된 지주.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반 상놈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평생의 지표로 삼아온 유교신분제 사회가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김사용은 결국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은 또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요?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들의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느라 힘든 나의 상황을 잠시 잊습니다. 가끔 공허할 때도 있죠. 나는 허구의 이야기로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현실의 괴로움을 잊는 것도 독서의 효용 중 하나지만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책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전에 겪은 이가 있을 겁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면 그는 그 답을 책에 글로 남겨뒀을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제목에 고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모조리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모리 히로시가 쓴 고독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히로시의 또 다른 책 작가의 수지는 직장인 겸업작가의 꿈을 꾸던 시절 제게 큰 도움을 줬는데요. 이번 책은 퇴사를 결정하고 번잡한 마음을 잡는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별로 필요 없고 친구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것은 IT 기술의 발달로 혼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PD였던 제게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던 시기에 글쓰기를 시작하며 삶의 새로운 낙을 만났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 철저하게 외로워진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죠. 모리 히로시는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굳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하지만 연인과 헤어져 고독이 밀려올 때는 절망스러워도 그 슬픈 감정을 작품에 쏟아붓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예술은 인간의 추악함이나 허무함,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행위다. 가령 견딜 수 없는 고독에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창작 활동을 꼭 해보라.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고독감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 시간을 쏟으면 그 마음의 일부는 반드시 예술로 승화된다. 만약 그런 재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뭐든 좋으니 꼭 시도해보라. 그림이나 시, 음악, 연극 등 뭐든 좋다. 모든 예술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은퇴 후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이용해 창작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하죠. 혼자 쉬고 싶다를 보면 쉬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독이 번뇌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부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화살에 맞는 것으로 표현했다. 가령 질병이나 손실, 실패를 만났을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는데 부처는 이를 불필요한 번뇌라고 했다. 이러한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비난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저항하고 집착하고 자책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러운 경험 그 자체보다 우리 스스로의 반응으로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번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죠. 다친 경험을 끊임없이 소환해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일은 우리를 번뇌로 이끕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대개 가라앉지만 우리가 집착하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원망이라는 고통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해요. 외로움에 사로잡혀 타인을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오늘 하루가 즐거워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외로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죠. 심지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까지 찾아주니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누가 제게 책을 왜 읽냐고 물으면 속으로 욕심쟁이라서요 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 재미난 것들을 전부 경험하고 싶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저는 책을 읽었어요. 이미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의 시간을 쪽쪽 짜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책이거든요. 요즘 제가 빠져 읽은 책은 쉬는 기술을 알려주는 잘 쉬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에요. 책을 보면 사람들이 휴식이라고 여기는 상위 10개 활동이 나오는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12위였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행위는 상위 10위 안에 못 들더라고요. 저자가 조사한 조건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활동이 아니라 가장 휴식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입니다. 쉰다는 느낌을 주는 상위 5위까지의 활동이 모조리 혼자서 하는 활동입니다. 18,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찾아낸 잘 쉬는 기술 5가지를 살펴보면 5위 아무것도 안 하기, 4위 음악 감상, 3위 고독을 즐기기, 2위 자연 속에서 휴식하기였어요. 즉 사람은 휴식을 취할 때 타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잘 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최고의 휴식법으로 꼽은 1위는 무엇일까요? 휴식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활동, 즉 가장 인기 있는 휴식의 기술이 책 읽기로 밝혀졌음을 먼저 밝히게 되어 기쁘다. 집단 지성에 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틀렸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책이 주는 휴식을 만끽하시라. 독서보다 편안한 휴식은 없는 듯하다. 더구나 휴식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휴식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드라마 PD 시절 밤을 새워 일하다가 잠깐씩 쉴 때면 편집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러 갈 때도 나는 혼자 남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야 머리가 맑아지고 제대로 쉰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독서가 최고의 휴식이었군요.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책에 매달린 게 아니라 혼자서 잘 쉬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힘들 때는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일 때도 상처받기 쉽다고 해요. 저한테 독서는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각자에게 위안이나 즐거움을 주는 활동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게임이나 음악 감상, 영화 보기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게임을 해도 좋고요. 책을 읽어도 좋아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정신분석 전문의인 김혜남 선생님의 책 당신과 나 사이를 읽었습니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쓰신 분이죠.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저자에게 병마가 닥칩니다. 2001년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2014년에 병원 문을 닫는데요. 그 많던 지인이 하나둘 사라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더랍니다. 찾아오던 환자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점점 멀어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상이 자신 없이도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거든요.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통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18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린 적이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려서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마침 그때가 그런 경우였다. 분명 문은 저 앞에 있고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봤지만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았다. 깊은 밤에 이미 잠들어 버린 가족들을 깨울 방법이 없었다. 인생은 정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인가 봐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이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외로움이랍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다 태어납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힘들면 울면 돼요. 그럼 주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달래주어요.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면 비로소 외로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함께 산다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불일치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SF 작가 테드 창은 소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에서 작가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도 귀찮아지면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아이인데도 최소한의 보살핌만으로 때우려는 부모들도 있다. 처음으로 한 번 싸우자마자 헤어지는 연인들도 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상대가 애완동물이든 자기 아이든 연인이든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욕구와 자기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타인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쉽지 않죠.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고 더 멀어지기도 해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외로움을 불러오고 또 상처로 남아요. 김혜남 선생님은 관계의 유형에 따라 최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가족, 연인과 나 사이에는 20cm, 친구와 나 사이에는 46cm, 회사 사람과 나 사이에는 120cm의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일이라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만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그런 자신을 방치하기 일쑤다. 그러나 나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는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래, 그게 나야, 어쩔래?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나와 나를 바라보는 나 사이의 최적거리는 얼마일까요? 절망, 외로움, 슬픔, 분노에 휩싸여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 그 감정들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적적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머리와 마음을 비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요. 우리 사회에도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제게는 세월호 참사가 그랬어요. 뉴스를 보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뉴스를 보며 그걸 만드는 방송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게 끔찍한 형벌 같았죠. 세월호 이후 한국의 언론은 기레기라는 호칭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어요. 희생자와 유가족, 참사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게 남긴 배신의 기록은 오래도록 낙인처럼 남을 겁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어땠을까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정혜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는 작은 인연이 있어요. 2012년 MBC 파업으로 한참 지쳐갈 무렵 응원차 현장에 찾아오셨거든요. 택시기사님이 선생님을 알아보고 어디 가시냐고 묻기에 MBC 노조 파업 지지 방문 간다고 했더니 요금을 안 받으셨대요. 당시 선생님 말씀이 파업하던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연이은 죽음으로 괴로워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정혜신 박사님은 그들 곁에 달려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그 큰 고통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책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를 읽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찾아온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이럴 때 서로를 지탱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생을 건강하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해소되지 않은 개인의 분노가
때로는 사회적 참사를 불러온다고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말합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악화된 건강을 탓하며 이런 세상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며 불을 질렀습니다. 고통과 원망이 쌓여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이가 결국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을 잘 다스렸다면, 누군가 곁에서 그의 고통을 다독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정혜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외면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달려가 그의 아픔을 나누면 그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도 있죠. 선생님은 세월호 희생자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여러 명 잃은 아이였어요. 이 친구가 참사 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몇 번이나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결국엔 죽지 못하고 내려왔대요. 왜 그랬는지 물으니 친구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기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자기 친구들이 평생 어떤 고통을 겪을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차마 죽을 수 없었다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후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참사를 맞닥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마스크를 벗고 거리에 축제를 즐기러 나온 청년들이 서로의 무게에 짓눌려 목숨을 잃었어요.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면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촛불 집회 현장에서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경험이 떠오르더군요. 순간 엄습하는 두려움,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느껴지자 슬픔과 분노, 고통이 몰려왔어요. 그 고통이 나와 타인을 향한 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아프게 한 공감 능력을 잘 다뤄야 해요. 공감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되죠. 무엇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무망감에 빠진 나와 우리를 건져 올려주는 것은 진심에서 나온 공감입니다. 물어야 해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괜찮은지 물어야 합니다. 또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고통을 소재로 글을 써봅니다. 언젠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고통이 없는 삶이면 좋겠지만 그걸 바랄 수는 없어요. 사는 것은 고통과 함께 가는 길이니까요. 죽음과 삶이 맞닿아 있듯이.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배우로 활동하다 희곡 작가로 등단한 분이 있어요. 막상 나이 50이 넘어가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술하시던 분이라 이런 험한 일 못하실 것 같은데요. 높은 학력이 외려 발목을 잡습니다.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자 최종 학력을 고졸로 고쳐 쓰고 미화원으로 취직합니다. 그 경험을 쓴 책이 딱 1년만 청소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재다능했던 최성현 선생님은 젊은 시절 내내 음악, 공연,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어요. 하지만 나이 50이 되어 보니 기대와 달리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도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평생 해온 예술 활동에 여기까지라고 금을 긋고 1년 동안 몸을 쓰는 청소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학벌을 지우고 어렵사리 구직에 성공해 청소 노동자로 세상을 쓸고 닦으며 겪은 웃픈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몸을 쓰는 일에서 보람을 느껴요. 영업사원이 고객 5명을 만난다고 5번 모두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청소 노동자가 변기 5개를 닦으면 변기 5개가 모두 깨끗해진다.
이렇게 명확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나에게는 이 점이 청소 일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저는 집에서는 안경을 끼지 않고 생활합니다.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거리는 안경을 끼지 않는 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청소기를 돌릴 땐 다릅니다. 안경을 껴야 바닥에 티끌이나 머리카락이 눈에 띕니다. 지저분한 바닥을 청소기로 밀며 바닥이 싹 깨끗해질 때 쾌감이 있어요. 노동의 결과가 눈으로 보이기에 보람이 있죠. 호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호텔의 상품은 깨끗한 방입니다. 손님이 퇴실한 후 방을 청소하는 건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는 일이지요. 나의 노동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자신의 업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변기 5개를 닦으면 정확히 변기 5개가 깨끗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죠. 힘들여 솔로 문지르고 수건으로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하자마자 누군가 이용하고 드넓은 로비를 얼룩과 먼지 하나 없이 말끔히 닦고 뒤돌아서면 금세 누군가의 흙발자국이 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어느 순간 최성현 선생님은 자가당착에 빠져요. 아트센터를 청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졌다고요.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엉뚱한 데에 집착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청소는 사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인데 내가 변기를 닦는 건 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금 상기했다. 새하얗게 빛나는 세면대를 보며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 더러워진 손을 씻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뿌듯해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쓰자고 거듭 나 자신을 타일렀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조연출이나 다른 제작진에게 분풀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무척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드라마를 만드는 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바로 내 옆에 있는 제작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건 주객전도잖아요. 현장이 즐거워야 방송도 즐겁다라고 나름의 연출 철학을 가지고 일했지만 매 순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속에서 화가 버럭버럭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또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까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이나마 훌륭한 생각을 접하며 살고 싶었어요. 최성현 선생님은 마음을 담아야 몸도 제대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청소 노동을 했던 미화원 언니들은 이미 마음을 써서 일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몸으로 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쓰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겪으며 깨달았을 것이다. 언니들은 청소를 한다기보다는 해준다고 여긴다. 공간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마음이 있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청소밖에 더 하겠냐는 푸념으로 무겁게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으이구 내가 안 치워주면 꼴이 뭐가 되겠어 하며 냉큼 일어선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괴로운 것도 없죠. 이럴 땐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이겨내야 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업의 본질이 그래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인지한다면 거기서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50 넘어 삶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최성현 선생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분들에게 응원이 될 겁니다. 저도 덕분에 한 발짝 움직일 힘을 얻었거든요.
김민식 작가만큼 긴 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이 18 년이라는 시간을 늘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 명함이 있는 사람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소속돼 있지 않은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느껴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아졌고, 그래서 결국 퇴사를 결심을 했던 건데, 막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간간이 좀 외롭다는 감정도 들었고, 그렇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는 제 자신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선택하게 됐던 거고요. 이 책의 부제처럼 '아 외로움이라는 건 온전히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를 좀 더 잘 챙겨주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17 번째 책, 김민식의 외로움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흔히 말하는 방송국 놈들 출신인지라 이 방송사나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쓰는 글이나 책은 잘 안 보고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민식 PD의 책을 이번에 골랐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돼 있을 때, 나에게 타이틀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내가 자존감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켜주던 타이틀과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존감을 지킨다는 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한 타이틀을 스스로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했고,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성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아 이 책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기대에 부응해 주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워낙 책을 많이 읽은 분이기 때문에 책 속에서 인상 깊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책에 대한 서평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인용한 책들을 좀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클래스가 끝날 때마다 셀프 쓰담쓰담이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뭐 못났다고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 상처받기 싫어 마음이 다칠 때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힘든 상황들 속에서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책을 직접 읽으실 분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사회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맞은 5060 세대에게 가장 많이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자도 이야기했듯 외로움이라는 건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2030 세대에게는 또 이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태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생 선배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삶이라는 거대하고 넓은 바다에서 다양한 크기의 파도를 만나죠. 잔잔한 파도에는 몸을 자연스레 맡기는 법을, 또 거대한 파도에는 부딪혀 헤쳐나갈 수 있는 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조금이나마 쉽게 건널 수 있기를, 그리고 좀 더 즐기며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